징. 한밤중에 울린 핸드폰 진동 소리.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 영수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잘 지내? 미안해. 연락처에 없는 모르는 번호로. 죽은 사람의 휴대폰에 온 문자.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는 박순애입니다. 저는 올해 72살이고 남편을 떠나보낸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나고 나니 세상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 11시쯤이었을까요? 거실에 홀로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서랍 속에서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영수의 핸드폰이었습니다. 해지하지 못하고 그냥 두었던 그 번호로 문자가 온 겁니다. 잘 지내? 미안해. 발신자는 저장 안 됨. 번호도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보이스피싱?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하필 남편의 번호로 이런 문자를 보낸 걸까요? 저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냥 스팸일 거라고 신경 쓰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문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남편 영수와 저는 25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죠. 영수는 작은 회사 사원이었고 저는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두 아들 민수와 진수를 낳아 키우면서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영수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늘 다정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면 조심히 다녀오세요. 한마디. 퇴근하면 고생했어요. 한마디. 그게 우리 부부의 대화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평온했습니다. 아이들도 잘 컸습니다. 장남 민수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고 차남 진수는 회사에 다닙니다. 며느리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수가 떠나고 나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아들들이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왔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빠요. 엄마 하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이 큰 집을 지켰습니다. 영수가 평생 모아서 마련한 이 집. 방 3개의 거실, 주방, 그리고 영수의 서재까지. 영수의 서재는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내 공간이 필요해라고만 했고 저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의 서재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똑같은 번호로요. 그때 약속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아이는 잘 크고 있어. 저는 핸드폰을 보고 또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약속. 아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수한테 무슨 약속이 있었다는 걸까요? 그리고 아이라니 우리 아이들 말고 또 다른 아이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야, 말도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분명 보이스피싱이에요. 요즘 이런 수법이 많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죽은 사람의 번호를 이용해서 가족을 속이는 거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영수와 그 사람 사이에 뭔가 있었다는 것처럼 들렸으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답장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하나?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진실을 알게 되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문자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수,
당신 나한테 무슨 비밀이 있었던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장남 민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수야, 잠깐 올 수 있니? 엄마가 좀 이상한 일을 겪어서. 민수는 한숨을 쉬더니 알았어요, 엄마. 저녁에 갈게요 라고 했습니다. 저녁 6시쯤 민수가 왔습니다. 일 때문에 바쁘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의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아빠 번호로 이상한 문자가 왔어. 민수는 핸드폰을 받아들고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민수는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스팸이에요. 민수는 핸드폰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거 많아요. 죽은 사람 번호 이용해서 사기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민수야, 이 문자 내용이. 엄마. 민수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답장하면 안 돼요. 알았죠? 민수야, 혹시 너 뭐 하는 거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몰라요, 엄마. 그냥 스팸이라니까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가봐야 해요. 일이 많아서요. 엄마, 그 번호 차단하세요. 민수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수는 분명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말하지 않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영수의 서재에 들어가 보기로요. 열쇠가 없으니 문을 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드라이버를 가져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의 공간을 이렇게 무단으로 들어간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이 문자가 대체 무슨 의미인지, 영수가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지. 드라이버로 문고리를 비틀자 생각보다 쉽게 문이 열렸습니다. 서재 안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불을 켰습니다. 책상 위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영수가 좋아하던 소설책들, 신문 스크랩,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 저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모르는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 그리고 주소. 그 아래에는 날짜별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50만 원, 1995년 4월 50만 원, 1995년 5월 50만 원. 매달 50만 원씩 40년 넘게 보낸 돈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대체 누구죠? 왜 영수는 이 사람한테 매달 돈을 보냈던 걸까요? 수첩 뒤편에는 메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은희 생일 5월 14일. 은희. 이건 또 누구죠?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영수, 당신 나한테 숨긴 게 이렇게 많았나요? 저는 수첩을 꼭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 순간 핸드폰에서 또 진동이 울렸습니다. 영수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자가 온 겁니다. 아버지. 이제 알 권리가 있어요. 만나고 싶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영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영수의 자식이라는 건가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제가 모르는 자식이 있었다는 건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눈물이 났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영수, 당신은 나를 사랑했나요? 아니면 평생 나를 속인 건가요?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미선이라는 이름, 매달 보낸 돈, 은이라는 이름.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에게는 다른 가족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40년 넘게 저 몰래 그들을 도왔던 거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저는 멈췄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진실을 마주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을.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첩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빌라 단지였습니다. 3층 302호.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박순애라고 합니다. 영수. 이영수의 아내입니다. 그 순간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제발요. 저는 문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말해주세요. 당신이 누구죠? 왜 우리 남편한테 문자를 보낸 거죠? 저는 문자 안 보냈는데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은이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보낸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서 이야기할 일이 아니니까요. 저는 여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거실이었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자와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의 사진들. 앉으세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미선 씨죠?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박미선입니다. 그럼 은이라는 사람은요?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입니다. 그리고 영수 씨의 딸이기도 하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미선은 차 한 잔을 내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40년 전이었어요. 1985년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때 인천에 있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영수 씨도 그곳에서 일했고요. 공장? 저는 되물었습니다. 영수가 공장에서 일했다고요? 제가 알기론 영수는 쭉 회사원이었는데요. 네. 영수 씨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 인천으로 왔대요. 거기서 저를 만났죠. 미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영수가 사업 실패? 빚?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처음엔 그냥 동료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워졌죠. 영수 씨는 외로워 보였어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게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위로해 준 거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변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도 그때 혼자였어요. 부모님도 안 계셨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죠. 영수 씨가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그만. 그래서 임신을 한 거군요. 네.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를 임신했을 때 영수 씨한테 말했어요. 영수 씨는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처음엔요. 처음엔? 네. 하지만 몇 달 후에 영수 씨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가족한테 돌아가야 한다고. 저한테는 미안하다고, 아이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미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영수 씨는 떠났어요. 하지만 약속대로 매달 돈을 보내줬어요. 40년 넘게요.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40년 넘게 영수는 이중 생활을 한 거였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선이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더라고요. 미안하다, 은희한테도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영수, 당신은 마지막까지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으면서 그 사람한테는 전화를 한 거군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와 진수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엄마 계세요? 민수가 불렀습니다. 응, 여기 있어. 저는 거실에서 대답했습니다. 두 아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이야기? 무슨 이야기? 저는 물었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혹시 미선이라는 사람 만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들, 알고 있었구나. 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저희한테 말했어요. 자기한테 다른 딸이 있다고. 미안하다고. 몇 년 전?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그동안 알고 있었다는 거야? 나만 몰랐다는 거지. 엄마, 진정하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엄마한테 상처 줄까 봐요. 상처? 저는 비웃었습니다. 지금 내가 받는 상처는 뭐냐? 50년을 함께 산 남편한테 속았다는 사실, 내 아들들까지 나를 속였다는 사실. 이게 상처가 아니냐? 두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던 거 맞니? 아니면 평생 나를 속인 거니? 엄마. 진수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를 사랑했어요. 정말이에요. 그 일은 실수였어요. 젊었을 때 실수.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책임지려고 노력했어요. 책임? 저는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40년 넘게 다른 여자와 딸한테 돈 보내면서 그게 책임이라고. 저는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도 똑같아. 아버지처럼 나를 속였어. 나는 너희들 엄마야. 엄마한테조차 진실을 말하지 않았잖아.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알면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건 너희들 판단이야. 내 판단이 아니잖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줄래? 혼자 있고 싶어. 두 아들은 망설이다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내가 모르는 가족이 있었다니. 사흘 후 민수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정이었습니다. 항상 차가운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정희가 불렀습니다. 응, 들어와.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래. 좀 그렇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이 집 말이에요. 정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너무 크지 않나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요.
저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정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좋은 곳 많잖아요. 어머니도 편하시고 저희도 솔직히 힘들어요. 어머니 챙기는 것도 일이거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나보고 요양원 가라는 거니?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정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니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요양원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고. 그만해. 저는 정희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안다. 이 집 탐나지?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솔직하게 말해봐. 저는 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니? 이 집 물려받으려고. 정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가운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수 없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나이가 70이 넘으셨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렇게 혼자 계시는 게 맞나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정희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어머니, 저희도 저희 삶이 있어요. 어머니 뒷바라지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자식들도 믿을 수 없고 며느리들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저는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수의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통장, 보험 서류, 각종 문서들. 그러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영수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 주거래 통장이 아니라 따로 만들어둔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분명 2년 전만 해도 5천만 원이 넘게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도 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거래 내역을 자세히 봤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23년간 조금씩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한 번에 5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요. 총 4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누가 뺀 걸까요? 저는 출금 내역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서명이 민수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아버지 돈을 뺀 거라고. 왜? 무슨 이유로? 저는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출금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출금은 모두 아드님 성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수 고객님의 위임장과 함께 출금하신 것으로 나와 있네요. 위임장? 저는 되물었습니다. 네. 고객님께서 직접 쓰신 위임장이요. 여기 서명도 있고요. 저는 위임장 사본을 받았습니다. 분명 영수의 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시기는 영수가 병환으로 많이 약해져 있을 때였습니다. 민수가 아버지의 병약한 상태를 이용한 걸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당장 집으로 와. 할 이야기가 있어. 1시간 후 민수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통장과 위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민수를 노려보며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있어. 이야기 아직 안 끝났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선 사람을 보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미선과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은이라고 합니다.
이영수, 아버지의 딸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보니 더 실감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영수의 딸이라는 게. 들어오세요. 저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은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있던 민수를 봤습니다. 오빠, 여기 계셨네요. 오빠, 저는 되물었습니다. 너희들, 서로 아는 사이였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희가 대신 말했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소개시켜 주셨어요. 오빠들과 몇 번 만났어요.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은희의 존재를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접 만나기까지 했다고요? 앉으세요. 저는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은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유류분 청구를 하려고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류분 청구 안내문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딸인 건 사실이에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DNA 검사를 하면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럼 저도 상속권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었습니다. 얼마나 원하시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법정 유류분이요. 아마 전체 재산의 10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죽어서도 저를 힘들게 하는군요.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모두가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변호사와 상의해 보겠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권리가 있어요. 은희가 나간 후 저는 민수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설명해봐. 아버지 돈은 왜 빼간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추악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 사업이 안 됐어요. 빚이 많았어요. 빚? 저는 되물었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사업 확장하려고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망했어요. 빚이 8천만 원이 넘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돈을 뺀 거야?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도와달라고. 아버지는 그때 이미 많이 아프셨어요. 정신도 흐려지셨고요. 그래서 위임장을 받아서 돈을 뺐어요. 아버지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걸 이용한 거잖아. 엄마, 저도 살아야 했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어떡하라고요?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나는 내 엄마야.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낳아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가라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 얼굴 보기 싫어.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저를 배신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아드님이 한 행동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고인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위임장을 받아 돈을 인출한 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어요.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을 고소한다.
하지만 잘못은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소송 진행해 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미선을 찾아갔습니다. 물어볼 게 있었으니까요. 미선 씨. 저는 미선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영수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정확히 뭐라고 했나요? 미선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분이 많이 약해진 목소리로 전화하셨어요. 미선 씨, 나 이영수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순애 씨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평생 거짓말하고 산 게 죄스럽다고.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했다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영수는 미안해했던 거군요. 하지만 끝까지 저한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은희한테도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요. 돈만 보내줬지 아버지로서 함께 있어주지 못했다고요. 미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수 씨는 두 가족 사이에서 평생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쪽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영수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미워해야 할까요? 미선 씨. 제가 물었습니다. 영수를 사랑했나요?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랑했어요. 하지만 영수 씨의 마음이 온전히 저한테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분의 마음은 항상 가족한테 있었으니까요. 순애 씨한테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솔직하게 말해줘서요. 미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영수 씨를 놓아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영수의 선택이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그리고 같은 남자에게 상처받은 두 여자가.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영수의 서재로 갔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서랍에서 봉인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에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의 필체였습니다. 순애에게. 당신한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용기가 없어서 편지로 남기오. 먼저 미안하오. 평생 당신을 속이고 살았소. 40년 전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지었을 때 가족을 떠나 인천으로 갔소. 거기서 미선을 만났고 딸 은희가 태어났소. 처음에는 그냥 실수라고 생각했소. 하지만 은희가 태어나고 나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알았소. 그렇다고 당신과 아이들을 버릴 수도 없었소. 그래서 나는 비겁한 선택을 했소. 두 가족 모두를 지키려고 했소. 하지만 결국 두 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준 것 같소. 순애,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였소. 당신과 함께한 50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소. 하지만 은희에게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었소. 이 집과 모든 재산은 당신 것이오. 대신 마지막까지 은희에게는 아비로서 양육비를 보냈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소. 순애, 용서해 주오. 그리고 행복하게 사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소.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 이영수.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저를 사랑했던 거군요. 하지만 비겁했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편지를 꼭 쥐고 울었습니다. 미운 것도 그리운 것도 모두 영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조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한번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아드님이 인출한 돈의 흐름을 추적해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데요? 돈이 아드님의 사업 빚을 갚는 데만 쓰인 게 아니에요. 일부는 며느님 명의 계좌로 들어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의 계좌로요? 네. 약 2천만 원 정도가 며느님 계좌로 이체됐어요. 그리고 며느님은 그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민수를 부추긴 게 정의라는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황상 그렇게 보입니다. 더 조사해 보니 위임장을 만든 것도 며느님이 주도한 것 같아요. 아드님은 그냥 따라간 거죠.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정의가 민수를 이용해서 시아버지 돈을 빼돌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것도 이 집을 차지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이건 사기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객님, 며느님도 함께 고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민수와 정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왔을 때 저는 변호사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제가 물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주도한 거지. 저는 정희를 노려봤습니다. 민수를 시켜서 아버지 돈을 빼돌린 거. 그리고 너 계좌로 돈을 가져간 거. 다 내 계획이었어.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민수야.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어? 아니, 저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엄마. 진짜예요.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고객님, 소송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행하세요. 정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산 게 이런 결말을 맞으려고 한 거였어? 너희들은 나를 이용만 했어. 더 이상은 안 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줘.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은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류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시간 괜찮으세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들어와. 저는 말했습니다. 은희가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은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류분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응, 그거 취소하려고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은희를 봤습니다. 왜? 사실 은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어요. 저는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엄마가 아버지는 바쁜 분이야 라고만 하셨죠. 하지만 알았어요. 아버지에게는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걸요. 은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릴 때는 원망했어요.
왜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살지 않는지, 왜 명절이나 생일에도 안 오시는지. 하지만 크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지도 힘드셨다는 걸요. 저는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받은 상처를 나는 몰랐어. 아니에요, 어머니. 은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피해자세요. 두 사람은 한참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남자의 가족이었지만 서로를 몰랐던 두 사람이. 은희야. 저는 은희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니?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영수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영수, 아이들을 키우던 영수, 아프기 전의 영수.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군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응,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비겁하기도 했지.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은희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그날 이후 저와 은희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몇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맞은편에는 민수와 정희,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사건 번호 2025 가하빌 234, 원고 박순애, 피고 이민수, 김정희. 횡령 및 사기 사건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내 아들을 상대로 재판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이민수는 부친 이영수가 병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를 이용하여 부친 명의의 예금 4천여만 원을 불법으로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김정희는 이를 공모하여 그중 2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았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부친으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았습니다. 여기 위임장이 있습니다. 위임장의 진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인이 당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재판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원고,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침착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증인, 남편 이영수 씨가 돌아가시기 전 23년간의 상태가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통증이 심해서 진통제를 많이 복용했고요. 그러다 보니 정신이 자주 흐려졌습니다. 날짜를 헷갈려 하기도 했고 방금 한 말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금전 거래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불가능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증인, 하지만 증인은 당시 남편의 금전 관리를 모두 파악하고 계셨나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요.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남편의 상태를 정확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50년을 함께 산 아내입니다. 남편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재판장이 피고 김정희를 불렀습니다. 피고 김정희,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정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피고 시아버지 명의로 인출된 돈 중 2천만 원을 본인 계좌로 받은 것이 맞습니까?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몰랐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시어머니께 요양원 입소를 권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차지할 계획이었던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가 편하실까봐. 하지만 피고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집의 소유권에 대해 남편과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정희를 노려봤습니다. 피고 김정희 거짓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하십시오. 정희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은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정희의 계획이 드러나고 민수의 불법 인출이 명백해졌습니다. 최후 진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남편은 40년간 비밀을 숨겼고 아들은 제 돈을 훔쳤고 며느리는 저를 버리려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권리를 찾겠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하는 인생을요.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이민수와 김정희는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유죄.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배상할 것을 명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민수가 혼자 집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와. 민수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너무 나약했어요. 사업 실패하고 빚에 쪼들리고 정의가 다그치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게 아버지 돈을 훔칠 이유가 되니? 아니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엄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는 민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낳아 키운 아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할게. 하지만 너희와는 더 이상 가족으로 살 수 없어. 엄마. 내가 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야. 아버지를 이용했고 나를 속였어. 그리고 정희와 함께 나를 버리려고 했잖아. 민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돈은 갚아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가줘.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이용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진수도 며칠 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같이 말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으면서 숨겼어. 너도 나를 배신한 거야. 두 아들 모두 떠났습니다.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돌려받은 돈으로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은희를 다시 만난 것입니다. 은희야, 나 좀 만날 수 있을까?
저는 전화했습니다. 네, 어머니. 언제요? 은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은희야. 저는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거 받아줘. 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은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한테 주지 못한 거야. 이제 내가 대신 주는 거야. 하지만 어머니. 은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알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못한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건 법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니까요. 은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저는 은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도 내 남편의 딸이야. 이제는 우리도 가족이야. 은희는 저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은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진짜로요. 저는 웃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지. 실수도 많이 했고 비겁하기도 했어. 하지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 어머니도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미워하기도 해. 그게 사람 마음이야. 은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좋아요. 나도 내가 좋아. 저는 은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은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은희와 미선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은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선도 들어왔습니다. 순애 씨, 제가 상 차릴게요. 고마워요, 미선 씨. 세 사람은 함께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와 그 딸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다니. 식사가 준비되고 우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건배할까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그래, 뭐에 건배하지? 제가 물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은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 우리는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수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 어머니. 은희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저는 생각했습니다. 카페라도 하나 열까 봐. 작은 거. 사람들 만나고 커피 마시고 그런 곳. 좋은 생각이에요. 은희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미선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가끔 놀러 갈게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지만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마워.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저희도 어머니가 있어서 감사해요. 은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영수 씨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제는 서로가 있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선택하는 거라는 것을,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세 사람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묘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저는 묘비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요? 나는.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숨긴 비밀 다 알았어요. 미선 씨도 만났고 은희도 만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이해해요. 당신도 힘들었겠죠. 두 가족 사이에서 평생을 괴로워했을 거예요. 당신이 남긴 편지 읽었어요. 나를 사랑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좀 더 솔직했으면 좋았을 텐데. 비겁하게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와서 뭘 바라겠어요. 당신은 이미 떠났잖아요. 여보, 나 말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려고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지 않을 거예요. 순애로 살 거예요. 박순애로요. 은희하고 미선 씨하고 친하게 지내기로 했어요. 이상하죠? 당신 때문에 만난 사람들인데 이제는 내 가족이 됐어요. 피로 맺어진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요. 민수하고 진수는 한동안 안 볼 거예요. 아직은 용서가 안 돼요. 언젠가는 괜찮아질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미워하기도 해요. 그게 내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제 갈게요. 자주 올게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요. 그게 당신이 바라는 거잖아요. 저는 묘비에 이마를 대고 잠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갈 거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순애의 집이라는 이름으로요.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가게였지만 저는 만족했습니다. 카페는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왔고 젊은 사람들도 왔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때문이었죠. 은희는 주말마다 와서 도와줬습니다. 어머니, 커피 2잔 나갔어요. 은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금방 만들게. 저는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선도 가끔 놀러 왔습니다. 순애 씨, 오늘 케이크 가져왔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고마워요, 미선 씨. 손님들이 좋아하시겠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바쁘지만 즐거웠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박순애의 인생. 어느 날 민수가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왔니?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앉아. 커피 줄게. 민수는 앉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려서 건네줬습니다. 엄마, 저 이혼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정의하고, 네. 더 이상은 함께 살 수 없었어요. 정의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 지금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다시 시작하려고요. 빚도 갚고 있고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있네. 엄마.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엄마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야.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너도 알지? 네, 알아요.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다시 시작할 수는 있을 거야. 서두르지 말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그날 이후 민수는 가끔 카페에 들렀습니다. 어색했지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수도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저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이 아니었습니다. 박순애로 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선택으로.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어느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은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요리 배웠어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1년 전 죽은 남편의 핸드폰으로 온 그 문자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 문자가 제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 오는 문자는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갈게. 뭐 도와줄 거 있어? 은희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그냥 오세요. 편하게요.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은희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제 딸이, 아니 제 가족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제 행복해요. 당신이 남긴 비밀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새로운 가족도 만났어요. 이상하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저는 미소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은희의 집을 향해서. 제 가족이 있는 곳으로. 평생 현모양처로만 살았던 박순애. 70년을 남편과 자식들의 그늘에서 살았던 박순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박순애로 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선택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순애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아들의 배신을 마주했을 때, 그리고 낯선 가족을 만났을 때,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관계를 끊으셨을까요? 그리고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맺어진 관계만이 가족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도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